무에서 유를 창조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사례 한강의 기적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 중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평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가 책을 가져왔었는데 여기 제 3장에서도 보면은 번영과 이 빈곤을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제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국을 처음으로 예를 들었어요. 북위 38도 경제학. 그래서 38선 경제학이죠. 그래서 38선을 분계선으로 해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지가 이제 50년이 넘었는데 양쪽 진영의 이 번영의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이들이 그 남북한 경제력의 차이가 민족의 차이도 아니고 문화의 차이도 아니고 기후의 차이도 아니다. 오직 그냥 한쪽은 자본주의제를 채택하고 한쪽은 공산주의제를 채택해가지고 서로 다른 길로 폐쇄된 상태에서 50년 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경제적 모습으로 탈바꿈돼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주장을 피력하는데 유력한 실제적 에비던스로 한국 상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처음에 2005년 이들 논문에 세 사람 쓴 논문에 처음 나왔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해서 자세하게 언급돼 가지고 마치 한국을 자기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례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해왔던 그랬습니다. 그 책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한번 근데 제가 이거 책을 딱 보면서 우리 책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 장전 같은 게 화려하지 않죠. 화려한 책도 있는데 네. 가난한 학자들은 싸구려를 사야 된다. 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아까 2001년, 12년 예. 벌써 이제 꽤 됐는데 사실은 이제는 외형보다는 내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그 생각들 이 학자들의 선진국가 학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잠깐 보자고 그랬습니다. 예, 가볍습니다 책이. 그리고 또 가볍네 정말. 그렇다면 이들이 주장하는 성장 이론은 아주 새로운 건가요? 노벨상을 받을 만큼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발견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기존 전통적 이론하고는 차별성이 분명합니다만 하늘 아래에 전혀 새로운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부터 우리 선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선원은 아니지만 노자의 도덕경을 봐도 법률이 엄하거나 또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국가에서 백성들한테 못하게 하는 일 많으면은 백성들은 가난해진다든지 이게 다 제도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학에서도 아담 스미스에서도 보면은 그 재산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 또는 계약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상공업이 발전할 수 없다. 계약이라든지 재산권 같은 게 모두가 다 이 경제적 제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노벨상도 이미 이 분야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1991년에 그 로날드 코즈 같은 경우는 거래 비용이 높은 나라에서는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더글라스 노스 같은 경우는 1993년에 바로 이 제도가 중요하다고 처음으로 주장해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더글라스 노스의 경우였는데 이 아제모울론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신제도 경제학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이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노벨상을 줘가지고 아마 환기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들 노벨상 수상자들의 주장은 옳다고 이렇게 이제 가정하면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이랄까 함의하는 바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도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제도는 우리나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제도보다 월등히 훌륭한가? 더 나은 제도가 있다면 기업 활동이나 또는 인적 자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우려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죠. 지금 여러 기관에서 평가한 거 보면 한국의 제도는 경쟁국 대비 매우
미흡한 수준 내지는 열악한 수준에 있는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법인세만 해도 한국은 지금 24%가 최상당의 54% 올라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30% 넘던 것을 20% 끌어내렸는데 이제 다시 취임하면은 그걸 15%를 끌어내린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25% 법인세라는 제도와 미국의 15%라는 법인세 제도가 있을 때면 기업들은 어디 가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제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 그 경쟁보다 더 훌륭한 제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제도 혁신이 성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듯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도는 일반 상품의 수요 공급 원리와는 다르지 않느냐? 규제와 정책 등과 같은 제도는 공공의 영역에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고 또 개폐되는 이런 것인데 이를 담당하는 지금의 한국 정치는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정치의 영역에서 제도가 개폐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부분은 대표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터인데요. 그렇죠. 이게 일반 상품은 뭐 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공급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것이지만 이 제도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 정치인들이 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뭐 법인세를 얼마나 결정할지 또는 이런 뭐 상속세를 얼마나 결정할지 뭐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것들은 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회의적입니다. 경제 성장이 유리한 제도가 있고 불리한 제도가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성장이 유리한 제도는 그러니까 혁신과 변화에 열려 있는 제도, 그렇죠? 그리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허용하는 제도,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또 인권을 가급적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 사인 간의 계약이라든지 자유로운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걸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양반은 포용적 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반대로 뭐 수탈적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경제 성장에 불리한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한 제도예요. 이렇게 가진 자들이 국민한테 좀 더 바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특정 이익 단체와 결부해가지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제도, 기득권을 이해하는 사회.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의 우리나라 제도들은 상당히 기득권과 기존에 쌓여져 있던 그런 산업화 시대에 있었던 제도들이 그대로 온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런 변화와 혁신에 열려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정치인들은 별로 이 문제에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도 뭐 쉽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제학 분야의 노벨상은 한 나라의 경제 활력은 결국 정치가 어떤 제도를 만드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점을 좀 꼭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